좀 참고 자료를 좀 하나 더 넣은 건데요. 보시면은 이게 985W가 나와요. 그러니까 985W가 나오고 이게 840W가 나오고 저희 440W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광량이에요. 광량인데 지금 시간이 지금 3시니까 지금 한 700W로 떨어졌겠네요. 그러니까 한 11시 정도부터 한 2시까지는 요즘에 거의 900에서 1000W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그 다음에 외부 광량이 이 정도예요. 근데 일중,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제가 내일 갈 곳에, 다음 주에 갈 곳에 온실에 비닐 밑에 재게 되면은 약 800W 정도 나올 거예요. 이거 제가 자체 카톡방 보낼게요. 그쪽으로 넣으시면 보낼 건데 823W가 나오는데 일중 비닐 밑에거든요. 이것도 높아요. 그래서 제가 50% 저 위에 보이죠? 시커먼 거. 저기 50% 처광망에 비닐 하나 있는 데서 쟀더니 약 430이 나와요. 그러면은 저 430이라는 광이 작은 광일까요? 저 430이 의미가 430, 40이 나오거든요. 미안하네. 제가 조금 더 늦게 시작했어야 했는데 다시 한번. 지금 이게 현재 11시부터 2시까지 광량이 한 1000W, 900에서 1000W가 나오고요. 지금 광량이 지금 3시니까 700W 정도 나와요. 이 광이 어떤 의미느냐? 그랬더니 일중 비닐 밑에 쟀더니 820, 그러니까 일반 비닐하우스에서 재면은 한 800 정도 나오고요. 그 시간에 그 53% 차광망 밑에 재면 440 정도 나와요. 반으로 떨어지죠. 다시 요거에 60% 얘에 한 반 정도 들어와요. 근데 이 광량이 어떤 광량이냐? 이것도 굉장히 강한 광이에요. 제가 데이터를 하나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그럼 자연계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이죠. 400 정도라고. 그러면 400ppm이면 저기 400이에요. 지금 300W, 450W가 있어요. 쭉 올라가요. 광량 차이가 어때요? 먼저 광합성량 차이가 비슷하죠. 600W 가버려요. 600으로 가도 어때요? 비슷하죠. 그러면 전 단계 볼게요. 얘나 광합성 어떻다? 똑같다. 그러면은 얘하고 증산을 누가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얘를 제일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식물이 따져볼게요. 증산을 하려고 보는데 스트레스를 받게 돼. 그러니까 수분이 모질라. 내가 이걸 다 주게 되면 내가 목말라 죽을 것 같아. 어떻게 기공을 닫아 열어요? 닫겠죠. 그럼 광합성을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400이 제일 많이 하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광량이 많다고 광합성을 많이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들은. 그래서 누가 이제 400W가 됐는데 도장한다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돼. 그거는 400W 때문에 도장한 게 아니라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도장한 게 맞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광을 많이 줬다고 광합성을 많이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 어차피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보면 다 그렇잖아요. 산산가스를 750으로 주게 돼도 마찬가지로 450에서 600W 정도에서 끝나요. 거기. 근데 우리는 자연계는 400이기 때문에 400pp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450에서 500 정도면 거의 우리가 거의 광합성을 거의 채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은.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갖고 한번 더 볼 게 뭐냐면은 이거 오이예요. 이제 오이를 보게 되면은 오이가 쉬는 원인을 우리가 오이 재배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원인을 타죠. 첫 번째가 광량 부족. 근데 오이가 쉬어요. 그때는 작으면 더 쉬어요. 미이라고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 수분 스트레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오이가 쉬어요. 근데 오이하고 이파리하고 크기를 보면은 잎이 크잖아요. 그 얘기는 수분 스트레스는 안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안 받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근데 저 이파리가 보다 생장점 보세요. 생장점이 되게 강하죠. 저희는 광합성도 광부도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5월달이니까 광 부족할 일이 없죠. 5월 말인데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광도 좋고 수분 스트레스 안 받는데 오이가 왜 쉴까? 광량이 많아. 왜 광량이 많을까? 광합성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에너지를 받았죠. 이파리가. 그럼 뭘 해야 돼요? 증산해야 되죠. 증산을 하는데 문제는 물을 흡수를 했는데 이게 오이가 생각을 해갖고 야, 요 물은 오이 과일로 보내고 요 이파리는 생장초로, 요 물은 생장초로 보내고 요 물은 잎으로 보내를 갈라준다면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물리학 법칙에 따라서 에너지를 많이 받은 곳에 어떻게 해요? 물이 많이 가고 에너지를 적게 받은 곳에 물이 적게 가요. 그럼 누가 많이 가? 오이하고 잎하고 누가 많이 에너지 받았어요? 잎으로 다 몰아갔겠죠. 그러니까 잎 오이로 갈 물이 부족해져요. 그럼 오이가 쉬고 써져요. 그래서 오이 생육은 멀쩡한데 쓴 오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바로 잎으로 오이가 물이 많이 간다는 얘기죠. 이게 과체류가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토마토도 마찬가지. 햇빛을 많이 봐버리면 오히려 과일이 작아져요.
대신에 짭짜리가 되죠. 그렇든 품질은 이파리 막 짜는지 알고. 차광해야죠. 차광해야죠. 그래서 차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잠수 사람인데 왜 53% 차광만 씌워놓고 해결되대요.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수능 문제예요. 근데 광하고 수능 문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또 하나가 오이가 속에 이렇게 비는 증상도 발생하는데 물을 많이 뺏겨서 그러거든요. 재밌는 게 있는데 이 과체량이 공통이에요. 토마토, 오이, 뭐 딸기는 겨울에 재배가 좀 다르긴 한데 토마토, 오이, 가지, 참외 다 확인된 사실인데 뭐냐면은 오히려 한낮에는 가벼워져요. 그러다가 해가 약해지면 다시 무게가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과체류는 과일이 버퍼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잎에서 물이 모자라게 되면 일단 과일에 있는 물을 주고 다시 수분을 회복하면은 과일이 채워넣어요.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데 많이 뺏긴다 이러면 회복이 안 돼요. 그때 나오는 게 배꼽 썩은 거. 토마토, 고추, 뭐 파프리카 다 배꼽 썩은 거 나오고요. 오이는 쉬어요. 이렇게 오이가 쉬고 속이 비는 것들 쓴오이 나오고. 그러니까 품질을 올리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 오해하는 게 4, 5, 6, 7, 8, 9월 달에 장마철을 빼고는 과일 품질이 광이 너무 센 게 오히려 해가 된다. 아까 보면 400와트 충분했잖아요. 400와트. 토마토가 오이가 뭐예요? 가장 광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와트면 충분한데 굳이 우리가 600, 700 한다는 얘기는 쓸데없이 뭐만 늘린다? 증산만 늘린다는 뜻이에요. 증산만 늘려버리고 잘못하면은 식물체가 이제 물을 많이 뺏기면 물을 안 뺏기려고 노력해서 결국은 기공을 작게 만들고 잎을 작게 만들어버린다. 뭐 이것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제가 이제 아까 VPD를 얘기했었어요. VPD를 얘기하는데 아까는 베퍼 프레셔 디피시트였죠. 이건 식물을 무시한 거예요. 디퍼런스는 식물의 증산 능력을, 그러니까 식물의 물을 흡수하는 능력을 감안한 건데요. 이건 뭐냐면 잎과 공기의 수증기압차. 그러니까 잎과 공기의 수증기압차. 그러니까 잎이 수증기압차일까요? 공기가 수증기압차일까요? 잎이 세니까 공기로 수증기가 나가겠죠. 그래서 잎과 공기의 수증기압차인데요. 옛날에는 이제 과거 HD나 수분 부족분이나 상대 색도로 평가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식물의 입장에서 보자. 그러니까 HD 값은 뭐예요? 식물을 우리가 감안해서 감안하지 않았어요. 감안하지 않았죠. 식물을 감안하자는 거예요. 식물이 얼만큼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냐를 감안한 건데 보통 우리가 HD 값이 0.3에서 1.5 정도면은 잘하고 있고요. 2가 넘으면 되게 안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VPD는 잎과 공기 온도 습도, 그러니까 VPD가 그러니까 압력이, 그러니까 베퍼 프레셔, 그러니까 압력이 수증기압이 높으려고 하면은 첫 번째가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가 수증기가 물이 많아야 압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공은 물이 100%죠. 온도만 측정하면 우리가 뭐예요? 잎의 수증기압을 측정할 수 있다. 근데 공기의 온도와 공기의 습도를 측정하면은 공기의 수증기압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 편차를 계산한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잎의 압력을 측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IR 온도계. 총으로 쏘는 온도계 있죠. 그것만 있으면 우리 측정이 가능해요. 습도는 100%니까 어차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거 VPD 칼큘레이터로 딱 치면은 앱에 깔면요, 요거 나와요. 요 앱이 있어요. 요 앱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이제 수증기압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볼게요. VPD 계산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습도가 70%예요. 온도가 32도고 얘는 33도이면서 습도가 55%예요. 그럼 A가 건조해요? B가 건조해요? 물리적으로는 B가 건조하죠. 물리적으로는. 근데 식물이 느끼기는 누가 건조해요? VPD가 2잖아. 2. 아까 뭐라고 했어요? 2면? 사막이라고 했죠. 얘는 1.55죠. 1.48. 적당한 안정권에 들어가 있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식물의 그러니까 뿌리에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B가 좋은 거예요. A는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환경이 그렇죠. 작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환경을 제어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뭘 한다? 작물로 제어하라고 했죠. 작물로. 작물이 튼튼하면은 환경을 극복한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건조한 조건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볼게요. 잎의 온도를 보세요. 얘가 잎의 온도가 33도, 공기 온도 32도인데 잎의 온도가 얼마예요? 34도고. 얘는 뭐예요? 잎의 온도가 33도인데 30도인데 공기 온도가 33도죠. 증산이 원활하게 일어나고 있다. 얘는 원활하지 않게 있다. 지금 물이 부족하니까 어때요? 기공을 닫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식물이
여본을 측정함으로써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식물이 물을 이용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있다. 아까 전 시간에 배웠던 뭐예요? 식물을 무시하고 습도하고 온도만 갖고 우리를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뭐예요? 식물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들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뭐 지금 뭐 얘기를 할 때 카길산, 그러니까 뭐라 델몬트나 이런 데 인공위성으로 해서 이제 과일 물을 줄까 말까 뭐 이런 거 측정할 때요. 여본을 꼭 측정해야 돼요. 여본과 공기 온도를 측정해서 현재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냐 안 받냐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실제로 온도와 습도만 갖고는 평가할 수는 없다. 이거는. 식물을 무시한 식물의 능력을 무시한 거잖아요. 식물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VP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VP가 입도 공기의 수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이거는 환경으로 하는 거예요. 보면은 습도와 온도에 비례한다고 해서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은 압이 강해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하나 가져요. 그러면은 잎은 습도가 100%니까 여본을 측정하면 VP가 계산되고 VP를 줄이는 방법은 잎의 압력을 줄이거나 공기의 압력을 높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압력 차예요. 이게 잎이고 이게 공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압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잎의 압력을 낮추거나 공기의 압력을 높이면 되죠. 아니면 두 개 다 하면 되죠. 이렇게요. 그러면은 잎의 VP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습도는 못 줄이죠. 잎의 온도를 줄이면 돼요. 뭐예요? 차광. 차광을 통해서 잎의 온도를 줄일 수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공기의 압력을 높이면 되죠. 뭐 하면 돼요? 공기에다가 압력 무기 뭐죠? 수증기를 쫙쫙 쏴갖고 공기 중 습도를 올려버리면은 VP를 올릴 수 있는 이 편차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같은 광량에서 이 VP가 줄어들면은 같은 광량에서 뺏기는 물량이 줄어들어요. 이것들은. 그래서 이 VPD 값을 계산한 이유가 베퍼 프레셔 디퍼런스를 계산한 이유가 바로 실제의 식물이 느끼는 수증기압을 우리가 실제로 식물이 느끼는 수분 스트레스를 측정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과체로만 되는 게 아니라 과일도 되고요. 다 돼요. 식물의 모든 식물은 다 돼요. 이거 갖다가. 그러면은 차광을 하거나 습도를 높이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냐 볼게요. 이거 식물에 이제 실제로 느끼는 걸 볼게요. 낮은 VPD는 기공을 확장 열었어요. 증산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여본이 낮은 이유가 여본이 낮죠. 공기에서 공기가 따뜻하니까 2% 열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기공이 활짝 열려 있는 상태가 돼요. 기공 열었을 때 광합성을 잘해요, 못해요? 잘하죠. 광합성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얘는 햇빛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도 증산해야 되는데 공기로부터 전달되는 물을 증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필요로 하죠. 그럼 이쪽 볼게요. 얘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기공을 닫았어요. 그러면 체온이 올라가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잎의 온도가 공기보다 뜨거우니까 어때요? 공냉식으로 공기를 통해서 잎을 식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는 1000W에 700W가 들어가면 시간당 제곱미터당 1리터의 물을 증발해야 되는데 거기다 플러스 뭐도 해야 돼요? 공기로부터 전달된도 증발해야 되겠죠. 근데 얘는 만약에 한 500W만 들어온다고 하면 200W만큼의 에너지를 뭘로 해요? 공냉식으로 하면은 얘는 1리터가 아니라 한 600-700m의 물만 흡수를 해도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죠.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그러면은 얘는 대신 기공을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광합성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얘는 살까요? 죽을까요? 얘? 살아요. 그러니까 얘의 입장에선 살아요. 우리 입장에선 죽은 거예요. 뭐냐? 우리 입장에선 생산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상품화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죽은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똑똑한 거죠. 자기 생존을 위해서 선택을 한 거고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선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방울토마토 15에서 20g, 큰 토마토 150에서 220g이 생산되지 않으니 경제성이 없는 작물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화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변한 거죠. 그래서 식물들은 이렇게 돼서,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키가 빨리 클까요? 얘가 더 빨리 커요. 그러니까 키는 온도로 크거든요. 얘가 온도가 얘보다 온도가 높죠. 그러면 얘가 키가 빨리 커요. 광합성은 조금 했는데 키가 빨리 큰다. 그 얘기는 바로 도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다음 주에 제가 요거를 이제 가서 현장에 가서 할 거니까 이거 베퍼 프레셔 요거 있잖아요. VPD 계산기를 한번 깔아보시고 제가 아이언들을 줄 테니까 한번 와트 센서랑 줘볼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얘들. 이거 제가 카톡방에다 누구한테 보내야 될까요? 과대. 네, 내가 보낼게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서 커튼 효과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볼게요. 녹색이 여번이고 빨간 게 공기 온도거든요. 그러면은 광이 세갖고 여번이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기공을 닫았죠. 닫았어요 기공을. 근데 저기 보시는 커튼을 닫아버리니까 커튼으로 쳐버리니까 여번과 공기 온도가 다시 역전이 돼요. 여번이 아래로 깔리고 공기 온도가 위로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증산을 기공을 열었다는 얘기가 돼요. 저렇게 되면. 근데 커튼을 이제 쓰지 않았을 거 볼게요. 커튼을 쓰지 않게 되면요, 여번이 올라가는데 커튼을 쓰지 않게 되면 여번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기공이 계속해서 닫힌 상태가 되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좋은 게 뭐냐,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때도 한번 지나가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달고추하고 노지고추가 있는 똑같은 품종을 심어도 같은 사람이 재배를 해도 노지고추가 시달고추보다 작아요. 크기가. 왜냐면 증발량이니까 2% 뺏기는 뭐죠? 그 물이 많거든요. 고추도요 거의 물로 돼 있어요. 말리면 몇 그램 안 나오잖아요. 그것도 별려봐야 얼마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과일이 크기 위해서는 물이 가야 되는데 물이 2% 너무 많이 뺏기게 되면 바로 과일로 물이 들어가게 된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지고추가 시달고추보다 배꼽성과도 훨씬 많아요. 물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일단은 노지고추는 시달고추는 차광을 안 해도요. 그 비닐 자체가 차광이에요. 20% 30% 이미 차광을 했기 때문에 왜 노지보다는 햇빛량이 훨씬 줄어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거를 오늘이 아니라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빼먹은 게 요거거든요. 아까 그거에서는 식물의 흡수 능력을 무시하고 그냥 뭐만 갖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이제 습도 같은 얘기를 할 때 그 전 시간에는 식물을 이제 제외하고 그냥 물리적인 조건에서 이제 습도를 얘기했던 거고 하나 더 있었네. 제가 실제로 데이터를 하나 더 제가 농가 데이터가 꽤 있거든요. 보면은 그 LCD 값을 좀 보세요. 수분적으로 보는데 이게 보면은 제가 여기 어제면 보세요. 이게 지금 한낮에 이건 제가 한낮을 안 하고 한낮에만 일부러 딴 건데요. 2월 10일 날 벌써 몇 시야 시간이 여기가 1시 정도 됐는데 벌써 수중부족분이 11.4가 나오죠. 2월 중순인데 벌써 엄청나게 높게 나와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수분 조건은 5g, 뭐 7g, 9g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수분 조건을 갖고 너무 예민하게 볼 필요 없어요. 그때 우리가 차광만 충분히 해준다고 하면은 수분 조건이 벌써 2월 15일 날인데 벌써 11.4g이 나왔고 또 3월만 돼도 커튼 안 쓰면 거의 뭐 15g 정도는 기본 나와버려요. 커튼 안 쓰면. 그죠? 얘가 요새는 이런 데이터들을 비교적 좀 구할 수 있는 데가 많아갖고 그 다음에 이제 습도에서 이제 습도의 변화에 가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도 이제 생육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제 온도가 빨리 변하면은 작물한테 스트레스 크게 주고 작물이 생장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 병을 일으킨다고 했죠. 그 뭐라고 하죠? 저기 그 곰팡이병을 유발시키고 생장애를 유발시킨다고 했는데요. 습도 변화 클 때는 또 시달치 해소에서 문제가 되는 신가루병에 관련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신가루병 하면은 어떻게 생긴다고 생각하냐면 일반 사람들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 뭐냐면은 건조하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반만 맞은 얘기. 뭐냐? 건습이 반복할 때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밤에는 물방울을 맺혔다가 낮에는 건조할 때 바로 신가루병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 건습이 크게 움직일 때 이제 신가루병이 생긴다. 그래서 밤에도 건조하고 낮에도 건조하면 신가루병 안 나와요. 오히려 건습이 반복돼. 근데 환절기 때는 어때요? 낮에는 건조하고 밤에 문 닫죠. 지금 문 닫잖아요. 그거 밤에는 습하고 다시 4월달도 그렇죠. 5월달도 그렇죠. 5월달도 밤에는 문을 닫아 습하고 낮에는 굉장히 건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환절기 때 신가루병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뭐 토마토에서는 좀 덜하지만 뭐 오이라든가 바깥 채소에서 신가루병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죠.
그러면 우리가 실내 습도를 온실 습도 양상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이제 보면은 일단은 저온기 때는 습도가 높았으면 좋겠어요, 낮았으면 좋겠어요. 저온기 때 낮았으면 좋겠죠. 습도가 보면은 저온일 때는 습도가 50% 60% 돼도 충분한데 고온기 때는 습도가 85%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바람직한 거는 저온일수록 건조하고 고온일수록 습했으면 좋겠는데 실제 상황은 저온일수록 습하고 고온일수록 건조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문을 열면은 습하게 만들고 문을 닫으면 건조하게 만들어요. 무조건 문을 닫으면 습해져요. 문을 열면 건조해져요. 온실에서는. 목표를 갖다가 낮에는 문을 여는 순간 건조하게 습하게 만들 걸 궁리하고요. 문을 닫는 순간 건조하게 만들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습도를 상승시키는 보게 되면 이파리에서 이제 온실내 습도를 상승시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게 있고요. 증산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제일 큰 거.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내가 바닥 깠어요. 잎에서 올라오는 물이 많을까요? 땅에서 올라오는 물이 많을까요? 공기로. 물이 훨씬 잎이 훨씬 많아요. 그래도 잎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땅에서도 올라오는 거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닐로 다 덮으라고 하는데 잎에서 오는 게 굉장히 커요. 잎에서의 증산작용이, 왜냐면 잎은 뿌리는 적극적으로 물을 흡수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작물이 커짐에 따라서 온실이 어떻게 더 습해져요, 건조해져요? 증산량이 더 많아지고 더 습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겨울철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작은 작목이 그러니까 키가 작은 나무가 큰 나무보다 난방비가 적게 들어간다. 또 하나가 잎이 저격을 많이 한 온실이 저격을 안 한 온실보다 난방비가 적게 들어가요. 왜냐? 이 증산량이 적기 때문에. 증산을 했다는 얘기는 볼게요. 내가 난방을 했어요. 난방을 해서 잎이 많아요. 그럼 잎에 전달해요. 잎에서 뭘 만들죠? 증산을 만들고 열을 소모시켜 버리죠. 근데 잎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열을 막 공급을 해요. 줄기도 따뜻하게 만들고 잎도 따뜻하게 만들고 공기도 따뜻하게 만드는데 증산량이 적으니까 어때요? 뺏기는 열이 적죠. 그래서 온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잎을 우리가 줄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증산작용을 줄이려기도 하고, 증산작용을 줄이게 되면 뭐도 난방비도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커튼을 갖다가 많이 쓰게 되면 습도가 어떻게 돼요? 밀폐될수록 습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습을 뒤에서 얘기해요. 여기서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에 얘기해요. 밀폐된 경우, 그러니까 커튼을 많이 쓸수록 습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커튼이 종류가 있어요. 커튼에서 습을 가두는 커튼이 있고 일정 부분 습을 통과시키는 커튼이 있어요. 누가 더 습해요? 가두는 게 더 많겠죠. 그러니까 보온 다격 커튼이 습을 가두는 커튼이고, 상광 스크린이나 알루미늄 스크린은 습을 통과시키는 스크린이에요. 이것들은 온실을 좀 더 건조하게 만들어요. 이것들이요. 그럼 에너지 비용은 누가 더 들까요? 습을 통과시켰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난방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보온 다격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난방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스크린은 난방만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습도 조절용이기도 하고 하는 걸 뒤에서 좀 다음 페이지에서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습도를 얘기를 할 때 항상 연면규계측을 얘기해요. 연면규계측이 뭘까요? 잎 주변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식물의 증산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잎의 주변, 여기. 몇 밀일까 여기가? 1cm? 아니에요. 1mm, 2mm 사이에서 여기서 움직여요. 증산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고 연면 경계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면 경계측이 제일 습해요. 연면 경계측이 두꺼운 게 좋을까요? 가는 게 얇은 게 좋을까요? 얇을수록 좋다고 그래요. 우리가 연면 경계측을 얇게 만들거나 없애려고 우리가 뭘 할까요? 유동팬을 돌려요. 유동팬을 돌리고 FCU라고 하죠. 닥트로 밑에다가 깔아갖고 겉에 밑에다 깔아서 뭐예요? 뜨거운 공기를 위로 뽑아내죠. 그게 바로 연면경계측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연면경계측을 없애려고 하는 것들인데, 그러면은 연면경계측이라는 거는 이제 습도가 높아서 습도가 높고요.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증산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습도가 같은 습도라고 해도 연면경계측이 얇거나 없는 쪽이 연면적계 두꺼움보다 훨씬 더 결로가 생기는 위험이 줄어든다. 왜요? 연면경계측이 얇다는 얘기는 에너지 전달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체온이 높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증산이 일어나고 그거 깨버리거든요. 공기가 정체되어 있으면은
옆면경색이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유독팬을 누리는 건 뭐예요? 공기 유동을 만들어 흐름을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옆면 교계층을 얇게 만드는 거죠. 없앨수록 더 좋다는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여본이 기온보다 높은 건 상황, 이게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고 이건 거의 없어요. 근데 여본이 기온보다 낮을 경우 일반적으로 여본이 기온보다 낮다. 이건 거의 다 그래요. 특수한 상황 아니면은 여본은 기온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밤에는 지난 시간 배웠죠? 밤에 여본이 높아요, 기온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여본이 낮죠. 밤에 증산하잖아요. 밤에 증산하기 때문에 여본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도 증산을 해요. 이파리가 양이 적을 뿐이지 증산하고 있어요. 해야 되고 반드시. 예. 그래서 옆면에 이제 복사열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 때 가스배에 여본에 들어갈 때 생긴 현상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주로 이제 밤에 더 심하겠죠. 여본이 옆변 결층의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여 증산이 나빠지고 병이 걸리기 쉽다. 고온 건조한 시기에는 VP가 적당히 작아져서 증산이 좋다. 그래서 옆면 결층을 우리가 깨줘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고온 건조한 시기에는 VP가 적당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고온 건조하게 만들어주면 되죠. 뭘로 하는데요? 밑에 FCU라고 달렸잖아요. 이걸로 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 FCU라는 거 보셨죠? 네. 보신 분들은 봤잖아요. 이게 학생들 못 봤는데 FCU가 뭐냐면은 이런 식물을 키우는 이런 베드가 위에 있어요.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여기다가 비닐로 이런 터널을 만들어서 여기로 뜨거운 공기를 보내요. 그럼 사람들이 이게 난방 용기일까요? 난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유럽에서는 온수난방을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온수난방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타 보조로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유럽은 온풍난방을 주로 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FCU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FCU는 목적이 난방 목적이 아니라 바로 입 주변의 습도를 제거하게 한 연변경해체를 제거하게 한 방법이지 그게 아니라는 것들 이것들. 연변경해체를 없앨수록 좋다는 거고요. 습도 관리에서 이제 온실내 수증기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수증기 이동은 습도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습도가 올라오면 습이 들어오면은 습도가 올라가겠죠. 수증기 이동은 우리가 분당 몇 g의 수증기가 입방 밑으로 들어오느냐를 갖고 우리가 계산해요. 수증기 수지는 공급하고 소실이 있어요. 공급은 뭐다? 바로 주된 게 뭐예요? 바로 써 있죠. 식물의 증산이다. 식물의 증산은 뭐에 결정된다? 온도와 광량에 비례한다. 특히 광에 비례해요. 온도는 발생하고. 그 다음에 기공 내의 습도 차이에 발생한다. VPD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표면수의 증발, 땅이죠. 흙에서 올라오는 것들, 그 다음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우리가 표면수의 증발량이라고 하죠. 이것들. 그래서 수증기 공급은 식물의 증산이 주고 표면수의 증발이 보조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식물의 증산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산을 적당하게 해야 돼요. 밤에도. 밤에 표면수의 증발을 좋아요, 나빠요? 얘는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낮에는 있을 수 좋아요. 건조하니까. 밤에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완전 바닥을 밀봉해버리죠. 물이 못 올라오게. 그 다음에 이제 가습기인데, 가습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안개 분무기를 이제 가습기라고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여기서 이제 잘 안 보이는데 밑에 깨져갖고 25도씨의 물을 증발할 때 약 2,500kJ. 그러니까 25도씨예요. 100도씨 증발할 때는 20.26kJ이죠. 그러면은 25도하고 100도씨하고 75도가 차이 나는데 양은 에너지 양은 얼마큼 차이 나요? 한 24, 0.24kJ죠. 그 차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증발을 할 때는 물의 양을 더 중요시해요. 물을 많이 증발시킬수록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하거든요. 뜨거운 물, 차가운 물보다는요.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가 있는데 주로 하는 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얘도 보조적인 거죠. 공급은 세 가지가 일어나요. 밤에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만 일어나죠. 낮에는 얘까지 우리가 가습기가 쓰죠. 그러면은 손으로 볼게요. 손실은 두 가지죠. 환기와 결로. 제습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빼요. 실제로 제습기는 왜 얘기를 안 하냐면은 일단 결로를 볼게요. 결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게 이제 결로라는 거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인데 뭐라고 하죠? 구조물에 생기는 결로는 습도 조절 좋은 결로예요. 그러니까 습도 조절용이다. 그러니까 구조물에 결로가 생기면 습도 조절이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식물 표면에 생기는 결로는 나쁜 결로죠. 아무튼 이제 우리가 하여튼 식물 표면에 물이 묻히는 것도 결국은 습을 제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온실 표면에 붙인 것도 결로 제거한 건데 근데 결로라는 게 어떤 결로가 좋은 결로냐면
이 플라스틱이나 유리에 붙어서 떨어져야 되는데 수직낙하는 건 나쁜 결로고요. 옆으로 흘러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옆으로 흘러내려야 돼요. 그러면 흘러내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흘러내릴까요? 옆으로? 물방울에 맺히면 안 되죠. 흘러야 되죠. 흘러는 조건이 있어요. 피복제가 동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0.01mm예요. 그럼 0.01, 0.01, 0.01 되면 옆으로 흘러요. 네, 0.012, 0.009 하면은 0.01에서 0.012에서 여기 매달려요. 그러니까 이게 굴곡이 칠 때마다 그 물방울을 맺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가다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뽁뽁이 위에다 붙이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뽁뽁이 위에다 붙이면 위에다 수직으로 다 떨어져요. 굴곡이 있어갖고. 아무튼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예? 하우스 안에. 네, 안에 피복제요. 예. 그다음에 그 미끄러 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 이게 시간 지나면 무적 처리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무적제도 발라줘야 되는데 일단은 표면이 일정해야 돼요. 예. 뭐 요새 뭐 국산하고 일산하고 얘기하면은 뭐 일산이 잘 흘러내리고 국산 잘 흘러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거 두께 때문에 그래요. 두께가 균일해야 되는데 균일하지 않으면은 물방울 맺혀요. 그다음 환기가 있어요. 환기는 기본적으로 온실내에 환기를 했기 때문에 온실내가 습도가 높아요. 온실 밖이 높아요. 무조건 온실 높이 높아요. 어딜 가든 온실내가 높아요. 내가 작물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절대 습도는 높아요. 상대 습도는 낮을지 몰라요. 무조건 높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절대 습도가 안에가 높이니까 내가 1立方m 공기를 교환할 때마다 계속해서 습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은 결론은 기본적인 조건이 뭐해야 결로가 만들어져요? 온도차. 네, 그렇죠. 온도차가 10도 이상 차이 나야 돼. 안에가 15도면 바깥에 5도 이상 떨어져 있어야 돼요. 안에가 10도인데 바깥에 8도면은 결로가 절대 안 생겨요. 근데 내 외부 온도가 뭐 9도 10도면은 환기를 통해서 우리가 습을 제거하고요. 외부 온도가 5도 이하 떨어지면 우리가 결로로 습을 제거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 제습기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되게 웃긴 건데요. 실제로 저 제습기가 옛날에 농가 보조사로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웃긴 일이죠. 우리는 제습기가 저기 공짜 제습기가 저기 위에 있잖아요. 상위 위에 껍데기가 다 쳐든 제습기인데 왜 굳이 우리가 제습기를 쓰죠? 안 쓰죠. 그 제습량이 제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밤새 10시간을 문을 닫아놨다고 쳐요. 그러면은 3,000평이면은 몇 톤의 물을 증발할 것 같아요? 1.5톤에서 2.5톤. 많죠. 제습기 몇 대 놔야 돼 그러면? 저기 20리터짜리 제습기 몇 대 놔야 제거할 수 있어요? 네? 웃긴 일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습기 보조사 받아 하길래 야 온실에서 증발량이 얼만큼인데 저거 달아갖고 되냐. 그리고 공짜로 커튼만 조금만 열어놓으면 다 수증기에 빠져 다 결로가 생기는데 왜 굳이 저거를.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습기는 근데 실제로 쓸 때가 있어요. 어디 쓰는 줄 아세요? 이거? 저기 가면 써요. 중동 가면. 중동 왜 쓰는 줄 아세요? 이거를? 반밀평 온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온실내가 습하잖아요. 외부 공기가 40도인데 습도가 30%예요. 내부 공기가 습도가 80%인데 28도예요. 그러면은 외부 공기를 안으로 넣잖아요. 안에 시원해져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반밀평 온실인데 습도가 80% 이상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얘가 온도를 못 떨어뜨려요. 뭐 어떻게 해요? 제습기로 안의 습을 제거하는데 근데 이 제습기는 전기 제습기가 아니에요. 거기 쓴 화학 제습기. 물 먹는 하마 있죠. 그런 걸로 이제 뭐죠? 염화리듬인가 그걸로 해갖고 이제 습을 제거한 다음에 습을 제거하면 이게 뭐죠? 묽어지잖아요. 그럼 밖으로 빼서 진공 탱크에 증발을 시키고 다시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그 제습기가 에어컨이잖아요. 에어컨 쓰면은 내가 100kW 에너지를 제거할 때 300kW가 필요한데 화학 제습기를 쓰면은 100kW 제거할 때 100kJ 제거할 때 한 110kJ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제 유럽 그 중동 지역에서는 반밀평 온실에서 화학적 제습법을 주로 쓰고 있는데 그래도 결코 저번에 에너지 아니죠. 화학적 제습법 써도 100보다 더 들어가잖아요. 엄청나게 큰 에너지죠. 근데 비싸요. 화학적 제습기가 덩치가 커갖고. 우리나라 같은 그런 에어컨 쓰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 쓴다고 하면은 중동 애들도 사우디나 카타르 애들도 전기 안 쓰려고 하는데. 그다음 습도를 높이는 방법을 볼게요. 습도를 언제 높여야 될까요? 지금 이 시점이에요.
5, 6, 4, 5, 6월 달에 한낮에 5% 씻거든요. 7, 8, 9월 달도. 그러면은 잎을 무성하게 만든다. 이파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산량이 늘어나니까요. 온실이 더 습해져요. 그 다음에 분무기를 사용하여 가습하는 뭐예요? 촥촥 안개 분무기를 쏴줘갖고 안개를 만들어서 수증기를 만들어내죠. 근데 얘가 클까요? 얘가 클까요? 얘가 훨씬 커요. 얘도 보조적인 역할밖에 안 해요. 얘도 안개 분무기 역할은 작아요. 이게 훨씬 크고요. 보조적 효과고요. 그 다음 차광. 왜 차광을 하면 습도가 올라갈까요? 특히 차광 커트를 쓰게 되면 일단 습이 올라가다 한번 걸러지고요. 그 다음에 온실 자체가 시원해지니까 습도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습도를 높게 차광도 하고 가습도 하고 엽수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또 물을 더 주면 증산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용한다. 습도를 높이는 방법이 되겠고요. 습도를 낮추는 방법 반대죠. 제식 밀도를 줄여 증산량을 줄인다. 제가 뭐 한다고 해서 겨울철에 잎의 개수를 늘려주래요? 줄인다고 했죠. 바로 밤에 이파리 줄이면 장점이 뭐가 있겠어요? 난방비도 절약되고 온실의 습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과일을 흔히 말해서 과일 잎의 크기를 줄여주고 과일의 크기를 늘려주는 효과도 있고 이것들이요. 또 저격하여 증산량을 줄인다. 배수가 잘 되게 한다. 그 다음에 이건 뭐 노지에서 있는 일반 토경에서 있는 일이고요. 공기를 유도시켜 작물의 습기를 제거한다. 그래서 공기를 유동시키는 거예요. 공기 유동은 공기를 온실에서 밖으로 빼는 게 아니라 온실 안에서 잎 주변에 그러니까 얘는 습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습도는 그대로인데 잎 주변의 습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온실의 습도는 똑같아요. 채광량을 증가시킨다. 햇빛 많이 보게 습도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관수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오후 늦게 물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환기를 통하기도 하고 채광량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유동팬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저격을 하고 관수량 감소시키고 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들은 뭐예요? 우리 겨울에 하는 것이 바로 요거하고 관수량 감소라는 얘기는 물을 수경재배에서 일찍 끊어요. 예를 들어서 뭐 12월 달 같은 경우는 12시면 물을 다 끊어버리거든요. 요 12시에 끊어버리면은 아무래도 온실이 좀 더 건조해진다. 이거죠. 습도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저온기 습도를 낮추는 방법에서 관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관수량을 줄이면 얼만큼의 효과를 볼 것인가를 보려고요. 300평의 온실,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죠. 1000제곱미터에서 관수량을 2리터만 줄여 10% 낮출 수 있다. 이거 볼게요. 실제 최적은 축구 높이 2m, 세도에 있는 가장 많은 온실, 요것보다 요만한 온실이거든요.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2000m, 2200m예요. 그러면은 부피가 10도씨에서 100%란 8g이고요. 그 다음에 10도씨에서 80g 약 6g이에요. 그럼 약 2g만 줄이면은 8g에서 6g이 되는데 전체에서 4리터만 줄여도 실질적으로는 이만큼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 주는 시간을 좀 더 앞당겨서 마감시켜버리면은 그만큼 온실이 더 건조하게 지낼 수가 있다. 제가 특히 겨울철에 약광기 때 물을 최대한 적게 주라고 한 이유가 되게 많은데요.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물을 많이 주게 되면은 잘못하면 뿌리가 이제 밤에 습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근권 온도가 높으면 유효수분이 높아요. 낮을수록 유효수분이 높아요. 높을수록 유효수분이 높죠. 유효수분이 아닌 물은 식물한테 해를 주는 물이에요. 겨울에는 유효수분이 같은 습도에서 적어져요. 필요 없는 물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겨울철은 여름철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배지가 같은 습도라고 하면 훨씬 습해를 받을 능력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돼요. 첫 번째 습해를 방지하는 방법. 두 번째가 뭐예요? 온실의 습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온도가 아니라 난방비를 절약하게 되죠. 저격을 해서 물을 일찍 끊어버리면은 증산량이 줄어들므로써 온실의 온도를 더 높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같은 에너지를 갖고 더 높게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물 주는 시간도 일찍 끊어야 되고 저격도 많이 해야 되니까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온기 습도를 낮추는 방법을 볼게요. 야간인데 밤에요.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여기서 저온기 습도를 낮추는 방법 야간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보온 낙엽을 쓸 때는 습도를 낮추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일단 어렵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온 커튼이라는 거는 목적이 보온도 있지만 습도 조절용이라고 했어요, 이것들은. 근데 보온다기엔 습도가 조절이 안 돼요. 일단 외기온이 5도 이상일 때는 내피가 닫힌 상태에서 창을 약간 연다. 왜요? 내가 온실을 갖다가 여기서는 내가 10도를 유지한다고 쳐요. 5도, 그래서 내부 온도가 10도인 상태에서 결로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온도 편차가 10도 이상은 나야 결로가 만들어지니 최소한 외부 온도가 5도 이하로 떨어져야지만이 결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게요. 보온달걀 커튼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만큼 볼게요. 일단 볼게요. 찬 공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요.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은 여기하고 누가 따뜻할까요? 여기가 따뜻하고 여기는 춥겠죠. 여기가 습하고 여기는 건조하겠죠. 편차가 생기죠. 근데 이걸 다 닫아버려 이렇게. 그럼 어때요? 여기랑 여기랑 편차가 없죠. 보온 낙엽은 이렇게 열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알루미늄 스크린이나 탄광 스크린 어때요? 이렇게 막아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탄광이나 알루미늄 스크린은 습이 빠져나가 위로요. 근데 절대 습도의 차이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볼게요. 결로가 생긴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결로가 생기면 여기 공기가 어떻게 돼요? 건조해져 습해져요? 건조해지죠. 왜 여기는 공기에 있는 물이 이리로 다 뺏겨가지고 공기는 건조해지죠. 그러면은 여기하고 편차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확산 법칙이라고 했어요. 물질이 농도가 높은 데서 얕은 곳으로 관리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편차가 강할수록 어때? 힘이 더 세지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습이 위로 빠져나가고 다시 여기는 공기가 습해지고 다시 여기로 뭐가 붙어요? 습이 또 붙죠. 그러면 여기가 또 편차가 또 생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커튼을 완벽하게 닫고도 습도 조절이 가능한데 보온달걀 커튼은 여기를 열어버려야 돼요. 여기를 갖다가. 그러면은 이렇게 천차가 생기죠. 근데 우리나라 조건에서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유럽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워낙 춥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 그 커튼을 막 2중 3중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해도 습도가 90% 이상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커튼을 써도 약간의 갭을 쓸 때는 있어. 갭을 조금 열어서 습을 뺄 때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알루미늄 스크린이나 탄광 스크린 같은 이걸 치고 나면은 여기서 위가 건조해지고 습해지고 계속 위로 물이 자동적으로 습도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습도 조절이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은 습이 저기 결로가 생기면은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발생해요. 습이 빠져나갈 만큼 수증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수증기를 만들어냈다는 얘기는 에너지 썼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수증기를 안 만들어낸 게 좋은 것이냐? 수증기를 안 만들어내니까 증산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칼슘과 붕수와 철이 식물에 공급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 공급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최소 증산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1헥타에 한 10시간 기준으로 1톤에서 2.5톤의 물은 증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증발하지 않게 되면은 작물들이 이제 연약해지고 병해충이 취약해지고 생산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온실을 운영하는 목적이 난방비를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난방비를 같이 투입하더라도 생산성은 그보다 높으면 되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재밌는 게 있는데 보온달걀 커튼을 했더니 습도가 90%야. 알루미늄하고 탄광 스크린에서도 90%야. 그럼 똑같아 보이죠?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이쪽은 식물이 증산하고 물을 뺏기면서, 그러니까 내가 90이 됐더니, 그러니까 95가 됐더니 5를 뺏겨 다시 90 되고, 또 95가 됐더니 물을 뺏겨서 90 또 됐어요. 근데 얘는 보온달걀은 그냥 90에서 그냥 멈춰 있어. 물도 안 뺏고 계속 90.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낮은 거죠. 얘는 뭐예요? 식물이 증산을 하면서 90%인 거고, 얘는 증산을 하지 않고 90%죠.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보온달걀을 하면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건 오케이. 거기까지 내 인정해요. 그건 맞아요. 증산을 안 하니까. 증산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거보다 에너지를 안 쓴다는 얘기는 맞아요. 근데 증산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쓰게 돼 있으니까. 왜냐면 증산한 만큼, 그러니까 열을 받은 만큼, 열을 뺏긴 만큼 증산하게 돼 있잖아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있으니까 그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습도를 낮추는 방법은 바로 결로에 있는 방법이 제일 일반적으로 우리가 겨울철에 사용하고 있고, 저게 만약 결로가 생기지 않을 때는 창을 연다. 창을 연다 어떻게 연다? 커튼을 닫고 창을 열어버려요. 결로가 생기지 않을 때는. 결로가 생길 때는 창을 닫고 결로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볼게요.
여름철에 농사 짓기 쉬워요? 겨울철이 쉬워요? 겨울철이 훨씬 쉽죠. 겨울은 습 조절이 쉬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난방하면 온도 맞춰주고 커튼 이용하면 습도 조절 다 가능한데 여름에는 뭐예요? 문 다 열어놓고 그냥 버티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번 첫 시간에 그 동남아시아 옷을 보여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껍데기 하나에 수경재배치라고 있어요. 왜?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버틸 수밖에 없죠. 이렇게요. 우리나라는 그런 장비들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10월부터 다음에 4월, 5월까지는 우리가 환경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것때는 광만 못하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6월 중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버티기죠. 문 차광해 놓고 버티기는 것밖에 없죠. 얘들. 그래서 여름만 농사 지으려고 하면 사실 온실값은 싸요.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그 습 제어하려면 커튼 값이 되게 비싸요. 저거 하나가 뭐 1헥타 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못 져도 2개 하려면 한 1억 3, 4천 원 가져야 되니까 엄청 비싸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저온기 습도를 낮추는 방법을 일출 후 이제 볼게요. 이제 보면은 바람이 부는 방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자 여기서는 공통 하나 이제 용어와 관련해서 바람이 부는 쪽 창을 뭐라고 한다? 풍상창. 바람의 반대 방향을 풍하창이라고 해요. 그럼 바람이 불어요. 풍상을 열어요. 풍하를 열어요. 풍하를 열죠. 풍하를 열어놓죠. 이렇게요. 그래서 풍하를 열어서 이제 바람을 빼내죠. 이렇게 공기를. 바람 바는 분의 반대 방향 열어요. 이렇게요. 감압에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커튼을 딱 커튼을 쳐갖고 이제 바람을 이제 일출에 빠져나가는데 바로 이 방법이죠. 아침에 외부 온도가 5도니까 어때요? 커튼을 열면 돼야 안 돼요? 열지 않은 상태 창을 열어갖고 습기를 잠깐 빼내고 있죠. 온도는 안 올라가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상광 스크린 있으면 어때요? 상광 스크린 닫아놓고 습은 빠져나가면서 광은 들어오고 온도는 안 올라가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저온기 때는 우리가 커튼을 닫은 상태에서 우리가 열고. 또 하나가 겨울철인데 한낮이야.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근데 날씨는 따뜻해. 어떻게 할까요? 광은 들어오는데 바람은 세게 불어요. 어떻게 할까요? 커튼을 상광스러운 닫아놓고요. 그 다음에 창문 닫아버려요. 왜 그럴까요? 열어놓으면 커튼을 왜 그러냐면요. 바람이 세게 불잖아요. 찬바람이 세게 불잖아요. 온실 안에 영향을 줘요. 그때 커튼을 치고 있으면은 찬바람의 영향을 훨씬 덜 받아요. 얘들은.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커튼들이. 그래서 커튼을 할 때는 저기 항상 그렇지만 난방 보온 목적으로만 사용하면 안 되고 차광도 해야 되고 바람 불 때 바람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습도 조절도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사용돼서 커튼을 설치하게 되면 1년 내내 사용돼야 돼요. 보온 타격은 겨울에만 사용할 수 있죠. 제가 보온 타격 커튼에서 제가 데이터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디서 집에 컨설팅했던 데이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보면 재밌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보여드리면은 제가 보온 타격을 왜 싫어하는지 딱 보면은 실제로 제가 센서 갖고 체크해 보면.